충북 제천의 작은 단독주택. 낡은 담벼락에 덩굴이 엉켜있는 집 앞에 햇살이 곱게 내려앉습니다. 한정혜는 언제나처럼 이른 아침 라디오를 틀어놓고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찻잔 옆엔 손때 묻은 자개 라디오와 손수 접은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아침이었어요. 그녀는 칠순을 넘긴 은퇴교사였습니다. 혼자 산 지도 어느덧 10년째.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태호는 결혼 후 서울로 올라가 며느리 소진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명절마다 오던 전화 한 통이면 그럭저럭 위로가 되었던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조용한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지요. 아들 태호의 전화였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고 말끝마다 겸연쩍은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이번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이번엔 어머니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방콕이요. 며느리가 비행기표도 다 예약했대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게 많잖아요. 이참에 효도 좀 해보려고요.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태호가 그렇게까지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결혼 후 며느리와는 인사치레 이상의 교류도 없었고 연락도 띄엄띄엄했지요. 그래서 이 전화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진짜로 며느리 소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이번엔 정말 모시고 싶어서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마음 편히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여자끼리 수다도 떨고 싶고요. 그 말에 정혜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아이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며느리와 단둘이 여행이라니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지요. 그래, 한번 가볼까? 내심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태호 부부가 제천집까지 내려왔습니다. 소진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꽃다발까지 들고 나타났고 태호는 반갑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태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정혜는 그 손을 느끼며 아주 잠깐 불길한 기분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나도 여자로서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정혜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단둘이 떠나는 해외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공항을 향해 가는 차 안에서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릅니다. 그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요. 비행기는 어느새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고 창밖으로는 흰빛이 퍼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정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수를 먹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공기,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며느리와의 거리감까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소진은 중간중간 정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방콕 가면 맛있는데 예약도 해놨어요. 미소는 정중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자주 스마트폰으로 향했지요. 정혜는 어쩐지 어색한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리에 두고 간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화면을 밝혔습니다. 습관처럼 고개를 돌렸던 정혜의 눈에 뜻밖의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잃어버려. 치매처럼 행동하면 신고도 안 들어간다더라. 1년 지나면 정리 가능. 정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 소진에게 온 것이었고 보낸 이는 김 실장이라는 이름이었죠.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그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말, 치매 노인처럼 행동하라는 말, 그리고 정리라는 단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온몸에 핏기가 가시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소진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진은 여전히 앞쪽에서 승무원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것도 아니야. 이건 나를 버리려는 거야. 그런 확신이 밀려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콕 시장 근처에서 자신을 일부러 길 잃게 만들고 마치 실종된 사람처럼 만들려는 계획.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담요를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지요. 지금 화를 내거나 따져 물어선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선 내색하면 안 돼.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래야 기회가 있어요. 소진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도착이에요.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작게.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서는 끝도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비행기는 착륙을 준비하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소진은 기내 유선 이어폰을 건네며 도착 후 일정표를 정혜에게 설명했지요. 하지만 정혜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창밖 너머 뿌연 도시의 윤곽선을 바라보며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일을 밝혀야 한다고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정혜는 마치 인형처럼 끌려가듯 소진을 따라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진은 영어로 택시기사와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차는 곧 시장 근처의 낯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지러운 간판과 오토바이 소음이 가득했고 낯선 냄새가 콧속을 찔렀습니다. 정혜는 차창에 얼굴을 기댄 척하며 몰래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탈출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지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엔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밀려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정혜가 소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화장실 좀 급하게요. 소진은 망설였지만 골목 초입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잠깐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정혜는 허리를 구부린 채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었지만 문 앞에 이르자마자 몸을 돌려 곧장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외국인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뛰었을지도 몰랐어요. 시장 중앙의 안내소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사람들 틈을 헤치며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플리즈, 헬프 미. 코리언, 헬프.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마침 현장에 있던 한국계 봉사자 이도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NGO 자원봉사자로 현지 치안 문제로 파견 나와 있던 중이었죠. 정혜는 그에게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통역 봉사자와 함께 정혜는 가까운 경찰서로 안내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정혜의 여권과 입국 경로를 확인하고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접수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신고했기에 소진은 아직 행방을 모르고 있었고 그녀가 사라진 줄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정혜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갔고 따뜻한 물수건과
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내가 아들 며느리 손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지요. 그날 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똑똑히 밝히겠다고 말입니다. 이도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은신한 정혜는 도윤 부부의 작은 숙소방에서 조용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자신이 기억해야 할 것들, 증거가 될 것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적혀 있었죠. 그는 자신의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한 필체로 무너진 믿음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준비해준 아침을 먹은 정혜는 용기를 내어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처리 절차는 지연되었고 오히려 소진이 이미 실종 신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고 노련했습니다. 정혜는 더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지요. 혹시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 줄 수 있겠냐고요. 도윤은 곧바로 연락망을 돌려 서울에서 공익변호로 활동 중인 박정훈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국제사기, 가족 간 재산 분쟁 전문이었고 목소리에는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정혜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방콕으로 데려와 일부러 실종을 유도하려 했던 정황, 메시지 캡처 화면, 태호의 재산 집착, 평소 무심했던 아들의 돌연한 효심까지. 박 변호사는 그 말에 천천히 대답했지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와 인신유기 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님 스스로 움직이지 마시고 저희가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입국 후엔 바로 신분보호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울지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려운 피해자가 아니라 싸울 준비를 마친 고발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태호는 정혜가 실종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후견인 위임장을 준비하는 모습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미 이런 절차를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태호는 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도 있고 최근에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하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충격이에요. 그는 연민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정혜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놓인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빗질을 마친 후 손등에 있던 점을 천천히 눌러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지요. 내가 너한텐 그냥 그렇게 사라져도 되는 존재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야. 그녀의 눈에는 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혜는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그녀의 입국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공익변호사 박정훈의 조율로 경찰 보호하에 별도 동선으로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은 예전의 정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정훈은 정혜를 한적한 모텔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머무르며 향후 법적 대응과 언론 노출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었지요. 이미 그는 태호가 정혜의 부동산을 정리하려 했던 계약서 초안과 보험금, 청구 시도 내역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실종신고 1년 후 사망선고라는 절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는지를 확인한 정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정혜는 조심스레 제천에 자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노트에 적어둔 번호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게 했고 그 장면 역시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집안엔 이미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택배 상자, 처분할 물건 목록, 심지어 가구 재배치 계획서까지 놓여 있었지요.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투자 자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는 마루에 조용히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이름은 한정혜. 살아있고 기억도 또렷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를 없애려 한 사람은 내 아들이며 며느리입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태호.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실종 신고했잖아요. 사람 찾는데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정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한 일 다 안다. 경찰이랑 함께 있으니 조만간 보자.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떨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라진 엄마가 아니라 되돌아온 진실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우는 언론에 정식 보도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치매로 위장한 실종 사건, 며느리의 유기. 시도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과 방송 뉴스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일제히 실렸습니다. 해외여행 중 실종된 노모 알고 보니 아들 부부의 치밀한 유기극 생존 후 귀국해 고발. 칠순 노모 태국에서 구조자산 노린 가족의 배신. 기사에는 익명 처리된 한정혜의 증언과 박정훈 변호사의 분석, 경찰이 확보한 메시지 캡처 이미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은 빠르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나? 이건 살인미수와 뭐가 다르냐? 진짜 어머니가 강하신 분이다.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태호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소진은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수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날 오후 바로 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고 태호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조사에서 소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어머님이 요즘 기억이 자꾸 흐릿해지셔서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아보자고 했었어요. 여행도 그 일환이었고요. 전 절대 그런 뜻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차분히 스마트폰 메시지, 입국 전 보험 갱신 내역, 그리고 실종 후 진행된 부동산 매매 계획까지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소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고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한편 정혜는 경찰의 보호 아래 박정훈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아드님이 계획하신 건가요? 어떻게 도망치셨습니까?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정혜는 마이크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이 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누구 시어머니로만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저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 없애려 하더군요. 제 존재 자체를.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삶을 제 손으로 지킬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꼭 목소리를 내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분명한 힘이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자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태호의 직장은 그를 무기한 정직 처리했습니다. 그는 중견 건설사의 팀장이었고 회사는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우려해 조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죠. 동시에 인터넷 포털에는 그의 실명과 얼굴이 퍼지기 시작했고 익명의 증언들이 덧붙여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어머니 전화는 거들떠도 안 받았어요. 며느리한테만 맡겼다고 늘 말했는데 그게 이런 뜻일 줄은. 정혜의 사건은 이제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닌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령층 인권, 가족 내 경제적 착취, 유기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연일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가 되었지요. 태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내쫓기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이웃들조차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뭐냐며 소리쳤습니다. 효도하려다 오히려 엉망이 됐다고. 하지만 그 변명은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혜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작은 텃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심었던 고추와 상추가 여전히 자라고 있었죠. 흙을 만지는 손끝은 거칠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도윤 부부에게 감사 편지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손 하나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신들이 제게 그 손이었습니다. 한편 태호는 변호사를 받고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어머니가 노년성 망상장애라는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며 자신이야말로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박정우는 이미 의료 감정을 위한 전문의 면담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거기엔 영상 기록, 증언 자료, 경찰 조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지요. 결국 법원은 정혜의 법적 판단 능력이 완전하며 재산 처분 권한과 주거 권리는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정혜의 존재를 세상에 다시 선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집 앞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야, 넌 아들이기 전에 사람이었어야 했다. 사람 구실부터 배워야 했던 거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더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별을 준비하는 눈물이 아니라 남겨진 것들을 지키려는 다짐이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아침, 정혜는 동네 경로당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곳에선 노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되었고 정혜는 그 첫 강연자로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얀 린넨 블라우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정혜의 모습은 누구보다 단아하고 의연했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든 그녀는 조용히 눈앞의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정혜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의 평범한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며느리였고,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요. 경로당은 숨소리조차 줄어들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는 태국에서의 탈출, 귀국 이후의 법적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재를 증명해야 했던 시간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이 박혀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가가 붉어졌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야기 말미 정혜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사라지게 하려 한다면 꼭 목소리를 내세요. 그게 자식이라 해도, 그게 가족이라 해도요. 우리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니까요. 강연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도 딸이랑 손주 눈치 보며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나도 내 방에 열쇠 하나 달려고요. 정혜는 웃으며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오래도록 남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정혜는 도윤과 박정훈 그리고 언론의 도움으로 고령자 권리찾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모임은 5명이었지만 점차 10명, 20명으로 늘어갔고 언젠가는 하나의 재단으로 확장되리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정혜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에 사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정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마당의 국화 앞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 참 잘 버텼다. 그리고 잘 살아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낸 시간에 대한 자부심만이 있었습니다.